211페이지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 조약과 조례에 관련해서 판례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 우위의 관점을 조약과의 관계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조약도 이제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률 우위 지금 이제 보는 건데, 자, 주전대 가보죠. 요게 사건 경우입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 위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자도 생산물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자도 생산물 우선. 근데 이 가트 협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이제 조약이 있는데요. 아래 주전대 가시면요. 위 지자체의 조례안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한 94년 가트 협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법률 우위에 반한다는 뜻인데요. 그 내국민 대우 원칙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국 농산물을 내국 농산물과 똑같이 취급한다. 이게 이제 상위법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자도 농산물을 우선시키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분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B, 조례와 법률의 관계. 법률 선점 이론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률이 당연히 이제 상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우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가 또 다시 정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다른 규율을 해도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부분인데, 자, 둘째 줄.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대상을 다른 목적으로 규율하는 조례 및 국가의 법령과 동일 목적이라도 그 법령의 대상 외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 자, 이거는 적용 국면이 중첩되지 않죠. 적용이 중첩되지 않으니까. 자,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규율하는 경우라면 이는 완전 중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다수설과 나중에 보면 대법원 판례도 맨 마지막에 같은 개념입니다. 수정법률 선점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험 보시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판례. 예전에는 그냥 법률 선점 이론이었는데 요걸 이제 좀 수정시켰어요. 기존의 법률 선점 이론은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혹은 제정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즉 선점하고 있는 영역은 조례로 절대 규율할 수 없다. 다른 내용으로 규율될 수 없다. 이런 딱딱한 법리를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법률 선점 이론 그 자체에 이제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자치권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법률로 규율된 곳에서는, 법률이 선점하는 곳에서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국법사항을 법률로 규율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입법자들이 조잡하지만 어떻게든 법률을 만들어서 다 규율하고 있어요. 대부분을.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자치권을 안 준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법이 있으면은 조례로 정하지 못한다. 다른 규율 못한다. 이건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없다라는 말밖에 안 돼서 우리 헌법 117조 1항의 폭넓은 자치권의 보장 취지에 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의미는 뭐냐면 선점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규율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위법의 선점 취지에 반하지 않는 혹은 부합하는 상위법 선점의 취지, 실질적 의미, 입법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데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런 상위법이 어떤 영역을 규율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조례로는 규율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새로운 조율의 규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 이런 걸로 접근합니다. 최대한 규제 입법, 최소한 규제 입법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최대한 규제 입법이 그 본문에 나오는 이제 최대한 규제 입법이라는 것이 그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눠져 있죠. 최대한 규제 입법이라는 것이 상한 규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은, 상위법은 상한말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 상한을 넘지 말라는 규정이다. 이렇게 파악된다면 하한의 규율은 자유롭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반대로 2번 최소한 규제 입법은 이제 법률이 하한만을 마련했다. 최저선만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된다면
최저선을 내려가지 않는 이상 위에 상위의 규율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법률과 조례가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치권의 폭넓은 보장 취지예요. 그래서 이 구도만 파가시면 충분합니다. 선점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조례 규율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제 D, 포괄위임의 허용. 야, 포괄위임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지죠. 금지인데 여기서는 제목이 허용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오탈자가 아닙니다. 자, 들어가시면 지방자치법 22조 단수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입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정권능승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입법에 대한 위임과는 위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위임의 정도가 논의된다. 자치권의 보장 이런 의미에서 위임의 정도가 달리 파악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는 거죠. 예, 달리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그 1번의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그라미 2번의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인데 아래 주된 데가 맨 밑에 두 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행정입법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반드시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라고 해서 포괄위임을 오히려 허용합니다. 포괄위임의 허용. 자, 그 이유는 자치권의 폭넓은 보장 취지입니다. 자치권의 폭넓은 보장 취지. 그래서 구체적 위임이 있는 선에서 구체적 위임에 따라서만 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전환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거는 결국 자치권의 보장이다라는 의미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면 조금 포괄적 위임을 허용해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생각건대 조례는 위임명령과 달리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주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의 위임에 있어서는 일정 한도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예, 그 자주법성, 지역적 민주적 정당성 이런 표현은 이제 판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판례 표현을 검토로 쓰시면 되겠어요. 결국 의미는 자치권의 폭넓은 보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벌칙 규정, 요거는 뭐 특별히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벌칙이란 것이 아까 22조 단서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요한다. 예, 연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판례들.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 사건. 요거는 뭐 지금 헌법 판례로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과세 면제 사건. 예,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지자체가 과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내무부 장관, 즉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자치권 침해가 아닌가? 예, 합헌 아닙니다. 주된 데 가죠. 권한의 남용 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지방세법 체계와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합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논거는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제목으로 가죠. 과세 면제 사건이라고 했죠. 과세 면제, 과세 특혜입니다. 조세는 평등이 원칙이고 조세 특혜는 예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어떤 행위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증대하죠. 그래서 국가의 규제를 전제하더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 면제 거기다 표시해 놓으시고 제목에 예외적 사안이다. 조세 평등의 예외다. 그다음에 예외는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어 있다. 네, 그 밑에 판례 넘어가시고요. 자, 4번. 조례 제정권의 사법적 통제. 뭐 기관 소송, 법원의 위헌 위법 심사 뭐 나오지만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뭐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특히 나의 뭐 법원의 위헌 위법 심사 이런 것들은 우리 헌법재판을 보고 나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정리한 것들이 아니고요. 다의 항고 소송은 행정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례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논의가 있죠, 그죠? 처분적 조례 논의.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법에서 이제 귀결되는 논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념을 이제 형성할 부분이고 헌법에서는 어떤 답을 직접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양과로 4번은 그 본문 내용은 전체가 특별히 볼 필요 없고 가해 기관 소송 요건 좀 뒤에 더 진행해야 돼요. 맨 말미에서 이제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본문 가나다 보지 마시고요. 예시 판례 보시면 두 번째 판례 두밀분교 폐교 조례 사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분적 조례, 예, 행정 처분으로 인정한 대표 판시니까 행정법과의 관계에서 한번 이제 보시고.
이렇게 이제 항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돼 버리면 이런 것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죠. 보충성 이런 관점들 때문에. 그런 관계 정도에서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재판론의 관념을 먼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라도 넘어가시고요. 자, 6번 주민의 권리와 의무. 자, 이제 개별법상에 인정되는 주민자치의 요소, 이제 단체자치 외에 주민자치도 가미되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주되게 보는 부분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게 높지 않고 딱 나오는 것들로 한정돼 있어요. 자, 주민투표권 내가시면 지방자치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아래 주민투표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주민투표법의 이제 주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7조 내려가시면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2항 가시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그 안에 내용들은 이제 좀 대강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호는 너무 당연하고요. 2호도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자, 3호 지자체의 예산 회계 계양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등의 이제 공과금과 관련된 사항 주민투표 대상 안 됩니다. 예, 돈 문제들입니다. 머니, 금전이 문제되는 것들은 업무 폭주 사안들이에요. 폭주 사안들, 투표 폭주 사안.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너도 나도 투표하자고 하니까 예, 투표가 폭주하는 사안이어서 이제 배제하고 있어요. 폭주 사안. 그 다음에 4호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자, 이것도 앞쪽 부분이 지역이기주의, 님비 연상, 핀피 연상 이것들이 발동하는 영역이고 뒤에 부분이 개인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영역이에요.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투표 폭주 사안이에요. 배제. 그리고 5호 다른 법률에 의해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줄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주민투표 제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되니까 예,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해놓으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막 외우고 있을 필요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기주의, 예, 돈 문제 이래가지고 막 폭주되는 사안들이나 아니면은 더 직접적인 구제 절차가 있거나 이러면은 투표는 배제된다. 자, 오른쪽으로 가죠. 6호는 모르셔도 됩니다. 2년 이런 거 아니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조 보세요.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폐치 분합 또는 구역 변경 등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아주 이제 중요한 분석의 지점인데요. 첫 줄 다시 올라갑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지막 지자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주부와 술부를 연결하면. 그러면 이 이제 그 주민투표의 발의와 관련해서 주도권이 단체장에게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에게 있습니까? 중앙행정부처에게 있죠. 요게 왼쪽 7조의 일반적 주민투표하고 다릅니다. 7조 주민투표하고 달라요. 그래서 8조의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7조의 지방중요정책 주민투표하고 다르게 중앙부처에게 주도권이 있지 단체장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애초에 지방정책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첫 줄 뒤에 지자체의 폐치 분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폐치 분합 다운표 해놓으세요. 폐치 분합. 국가정책 사항의 대표적 예시입니다. 외워두세요. 사례풀이나 선택형 문제 지문풀이 할 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폐치 분합, 없애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죠? 이런 통폐합 문제는 국가정책이지 지방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8조 주민투표 사안이지 7조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에요. 효과가 완전 다릅니다. 나중에 보면 투표의 효과가. 그 다음 두째 줄 뒤에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따옴표 하세요.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로 구성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지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법적 구속력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다른 조항에서.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주투법 가면 제 7조의 지방 중요정책 주민투표권이 있고요. 다음 이제 8조에 국가정책 주민투표권이 있어요.
자, 이 국민투표권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죠, 그죠? 우리 헌법상 국민투표권은 130조 제2항의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권과 72조에서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 주민투표권 중에 72조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권과 유사한 것은 어떤 거겠어요? 네? 네,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아리까리 하거든요. 알고 있다면 그는 생내적 법조인, 뭐 이렇게 평가하는데 생내적 법조인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자, 7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이 헌법 72조와 유사합니다. 헌법 72조에 국가정책에 관련된 중요정책 국민투표권과 내용이 유사해요. 그래서 그 짱이, 대통령이나 지자체 장이 부의권을 가지고, 부의재량권을 가지고 중요정책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이런 측면에서 유사해요. 그러면 8조가 이질적인 거예요. 국민투표권과의 뭐 유사점 이런 것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한 것입니다. 특이한 제도. 그래서 주민투표라는 거는 지방사항을 지역 주민이 이제 관리 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대상이 국가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원래 주민들이 다룰 사항 자체는 아닌 거죠. 그러나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보면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가 운영되더라도 이제 지방들과 다 이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다 같은 이제 포괄적인 국가 행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정책을 펼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책을 시행하면은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질적이고 그 제도의 규율들이 상당히 이제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 같은 거 없는 단순 의견 수렴 절차예요. 그리고 단체장의 주도권이 없고요. 예, 이런 대표적인 징표들이 구분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 가시면 맨 마지막 줄된 부분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거 이미 판례 번호 2000엄마 735 나와 있지만은, 자, 요것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게 그 예시 판례 중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뭐 내용은 똑같고요. 둘 다 이제 확인 판례인데요. 자, 2004엄마 643이죠. 저번에 정리했죠. 2003마 644 등 결정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행사를 주민등록이라는 요소만으로 제한하게 되면 평등권 침해의 위헌이다라는 이제 판서를 내드렸어요. 그때 왜 주민투표권 침해 주장을 해왔는데 주민투표권 침해의 응답을 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의 판단을 했는가? 헌재가 했을 때 주민투표권을 우리 헌재가 기본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마 사건에서 주민투표권을 중심으로 침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었죠. 네, 그 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본문 올라가시면 다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그 제도보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라는 제도보장의 의미에서 나오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데, 그리고 제도의 본질적 내용도 아니라고 했죠. 그죠? 제도의 본질적 내용도 X. 그래서 완전한 입법 형성권 범주에 놓이는 것으로 아예 부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합헌입니다. 이런 제도를 두지 않아도 폐지해도 합헌. 제도 보장의 최소 보장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들어가시면 주민투표 유형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있음을 줄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고요. 7조, 8조 주민투표.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시면 이제 8조에 대해서는 두째 줄 본문 한번 보세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됐죠? 자,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의 행자부 장관의 투표 실시 요구 및 제주도지사의 투표 실시가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주민투표 실시 권한 및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가. 제주도가 옛날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런 식으로 이제 4단계로 중층 구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주도를 국제도시화 하자라는 이제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를 이제 없애버리고자 결국은 이제 싹 밀어버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남기는 이런 이제 그 개편을 하게 돼요. 행정 개편을. 그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는 일단은 없어지는 이제 그 안에 그 행정 단위들에서 위헌을 주장했는데요. 자, 들어가시면 8조의 주민투표 실시 사무가 지자체의 자치 사무인지 국가가 위임하는 기관임 사무인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측면이 있다. 우리 헌재는 정확하게 담내리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선지를 만들자면 단언적으로 나오면 오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8조 국가정책 주민투표는 결국 국가정책에 관한 것인데 지역 주민들이 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양 측면이 고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반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어요.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거래 2번으로 하시면 줄된데 행자부 장관이 청구인들에게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시 권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조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8조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아니라 행자부 장관 등 중앙행정부처의 주도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앙부처가 실시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시권이다.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8조의 주민투표에 구속력이 없고 국가정책의 참고자료로 사용됨에 불구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민투표 실시를 시군의 폐치와 동일시하거나 이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8조 주민투표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판시입니다. 8조 주민투표의 성격. 그리고 그 밑에 판례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 소송의 배제. 요거 조문상입니다. 국가정책 사항에 관한 주민투표, 즉 8조 주민투표죠. 8조 주민투표에 있어서 주민투표 소송을 배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주민투표 배제. 주민투표 소송 배제. 원래 국가 사안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법적으로 쟁송을 해보자고 다투자면 이는 그 범주, 국가정책의 범주를 넘어선다라고 해서 소송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지에 적합하냐? 당연히 적합하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순한 의견 수렴 절차다. 이러면서 본다면은 소송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줄된 데는 그 두 번째 줄다락이 있죠. 두 번째 줄다락에서 맨 마지막 줄이세요. 단순한 자문적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송을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 지어요. 그래서 8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판례가 형성되고 있으니까 조문사항을 제도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일단 선 과제입니다. 주민투표의 절차 이런 것들은 시험 대학생이 별로 없고요. 오른쪽 판례 보시면 2003과 643이죠. 643. 자, 사건 기어보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구민에 대해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투표법이 위헌인데 이때요. 주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면 안 돼요. 그죠?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권리이지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불합실적 나왔어요. 어제 판소해드린 거 완전히 여러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요. 본문 C 중에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과 주민투표 소송 나와 있는데요. 그 줄된 부분 보세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투표가 확정되도록 법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최소 투표율 요건, 요건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의 1 숫자. 왜냐면 이거 시사성이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가 이제 몇 건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도 무상급식, 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재신임을 한번 결부했던 주민투표가 있고, 이런 이제 주민투표 사례에서 이 3분의 1 참여 요건을 못 갖춰서 개봉도 못 해보고, 집계도 못 해보고, 그냥 파묻은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사성이 상당히 있어요. 3분의 1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 이상 투표 요건 못 갖추면은 개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민 소환 투표 쪽 가면 똑같은 조항이 있어요. 주민 소환 투표 가면 거기서도 3분의 1 이제 참여 요건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두 차례 정도의 이제 소환 사건에서 다 3분의 1 요건을 또 못 갖춰가지고 개봉도 못 해봤어요. 결과를 못 봤어요, 전부. 그래서 이런 시사성이 있는 정치 사안들 때문에 이 조문이 약간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 시험장 가시기 직전에 바로 탁 읽고 들어가시는 준비 태세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줄된 부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즉 8조 투표의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 배제. 별도 조항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별도 조항이 있어요. 법적 구속력 배제. 주민투표 소송 배제. 자, 그 다음 조례의 재정개폐 청구권. 이거는 일종의 주민 발안입니다. 주민 발안. 그래서 직접 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 요소인데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A의 그 줄된 부분, 일반적 의미의 주민 발언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데, 그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자, 내려가서 나머지는 다른 게 있어요. 주민감사 청구권.
자, 여기서도 이제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는데 3호 정도의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이런 것들은 주민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감사가 되기 때문에 중복감사 배제 취지 조항이 있습니다. 3호. 그리고 4호에 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은 감사 대상이 안 됩니다. 요 재판의 독립 때문에 그죠?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관점. 자,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절차 됐고요. 주민소송으로 갑니다. 주민소송. 1항 제16조 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자, 세 줄 뒤로 가서 특정 사항을 열거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자,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넷째 줄을 보시면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연결되어 있네요.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 청구를 한 주민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소송 신청권,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 위에 이제 열거된 것들이요. 주로 이제 금전적 부정행위 개입 사안들이에요. 금전적 부정행위 개입 사안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그 둘째 줄에 1항 둘째 줄에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계약 체결 이런 것들요. 이런 거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결과. 그러면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단체장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체장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쓰레기 땅을 자기가 대표해가지고 지자체와 고가 계약을 맺는 경우 반대로 지자체의 아주 금싸라기 땅을 단체장이 대표 행위로서 자기가 싸게 매입해버리는 이런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전적인 부정행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이제 열거하고 있으면서 요들에 대해서만 소송을 한정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송은 넓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를 한 주민들 중에 일부만이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민소송에 이제 의의 내려가시면 그 줄된 부분요. 일정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에게 인정된다. 요 정도만 이제 인식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넘기시면 됩니다. 자, 다음 4. 주민소환권. 주민소환권은 판례가 많이 있는데요. 판례. 자, 그 전에 오른쪽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조문은 보지 마세요. 주민소환권의 의의. 주민소환권이란 지자체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을 임기 만료 이전에 해임시키는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자, 요 판시는 아까 주민투표권에 관련된 판시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험 보세요. 우리 헌재가 우리 현행 지방자치도의 성격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포괄형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한 바 있고요. 그러면 이 부등록 구도가 뭘 얘기해요? 단체자치가 근본이고 주민자치는 예외적 보완이다. 혹은 예외적 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적 요소는요. 예외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규율사항을 원칙규범의 의미로서 파악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고 왔죠. 그래서 이 예외적 요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권성이나 혹은 제도의 본질 내용성 부정하게 됩니다. 논리상. 자, 그래서 지금 판례는 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각종 이제 직접제적 요소의 제도에 대해서 전부 아직 판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주민투표권하고 주민소환권 요 두 군데만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일반화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외우세요. 어디에서 판례 나올까? 아직 어디는 판례가 없다.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런 건 문제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적 요소는 예외적 요소이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기본권이나 제도의 본질 내용 등 원칙규범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셋째 줄.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판례 예시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주민소환제에는 정치적 절차의 성격을 갖는 것과 사법적 절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이제 비교법적으로 유형이 고려될 수 있는데 우리의 소환법은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소환할 수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런 식으로 위법성 사유 이런 식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주민소환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태도이다.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즉 법적 통제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통제장치로 설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 첫 번째 판례는 위에 이제 정리된 정도 법률상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판례 들어가세요. 주민 소환의 청구 사유. 자, 줄된 데 쭉 읽어보죠. 주민 소환제를 규범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로 설계할 것인지는 현실적 차원에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사항이라고 합니다. 즉, 헌법에 의해서 답이 없다. 헌법에 의해서 답이 정해진 바가 없다.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의 본질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형성권의 범주에 놓여져 있으니 입법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 이제 현행법은 어떤 태동인가? 자, 아래 줄.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하여 넓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딱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은 안 보셔도 돼요. 오선지 대비하세요. 예. 국가고시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이미 오선지로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법적인 절차로 운영하고 있다, 설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절차가 나오는데요. 절차 관련해서 이제 또 판례가 막 붙어 있죠. 근데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 우리나라에서 주민 소환이 문제됐던 사례가 제주도지사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사건이 있고, 그 뭐 강정마을 사례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합의 없이 그 해군기지를 갖다가 성립시키기 위해서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주민 소환이 한번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하남시장 김항식 전 하남시장, 예. 그분이 이제 그 방패장 유치, 예, 쓰레기 유치죠. 방패장 유치를 이제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이제 반대 때문에 소환에 한번 들어갔던 절차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소환 사례에서 이제 그 김항식 전 하남시장이 이 판례를 만들어냈어요. 김항식 전 하남시장. 그래서 그 소환법 중에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싶을 수 있는 조항들을 전부 위헌으로 제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헌재는 전부 합헌이라고 내렸어요.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안에 내용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법리도 없고요. 그래서 전부 합헌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죽다 살아난 김항식 하남시장 사례. 죽다 살아난 김항식 사례.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224페이지. 자, 지자체에 대한 이제 3번 행정적 통제 가시면 그 나다라 제목, 예, 제목이 오른쪽에 이제 그 조문상으로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좀 약간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 일단 먼저 제목 보세요. 3번에 나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제도. 압축하자면 이제 시정명령제도입니다. 시정명령제도. 예,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이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하급에 대해서. 그 다음 다 직무이행명령제도, 제2요구 명령제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제도가, 통제제도가 있는데요.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제2요구 명령제도. 자, 본문 내용 먼저 분석하고 나중에 종문 보도록 합니다. 자, 나와보세요. 중후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장에 명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취소 정지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사무가 한정돼 있어요. 괄호 안에 보시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 설정된 제도죠. 기관임 사무는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다로 가시면 직무이행명령제도. 중후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장이 기관임 사무의 관리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을 때 직무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 이 첫 줄 뒤에 기관위임 사무라고 되어 있죠. 예, 사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체위임 사무, 자치사무 내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도,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제도, 이렇게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직무이행명령제도는 이제 위임 사항을 빨리 이행하라, 이런 좀 약간 강압적 의미, 강한 규제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이제 제도예요. 자, 제2요구 명령제도는 요거는 제2요구권, 즉 조례안이나 지방의 의결에 대한 이제 거부권이죠. 단체장의 거부권과 관련해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제도들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죠.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의회 의결이 위법 부당한 경우 단체장에게 제2요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될 사안인데 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상급단체나 국가가 제2요구 하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으면 직접 제소까지 도와주죠. 직접 제소.
대법원에 사법적 통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제의 요구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의 요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상급이 이제 직접 제의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사유가요. 첫 줄 보시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위법 부당한 경우, 즉 주로 이제 위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 우위의 관점, 법률 우위의 원칙, 법치주의의 수호 관점에서 이런 이제 상급 단체에 대해서 통제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으로까지 갑니다. 자, 둘째 줄 뒤에 재의결된 사항이 다시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법령에 위반 죽으세요. 밑에 부당 X. 재의결 사항이 부당한 경우에 법원으로 갈 수 없어요. 위법할 때만 제소권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사법부의 기능성 고려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법 사유만 가지고 제소권이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줄거드린 부분.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적 통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법적 통제들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기관 소송이 연계되어 있는데, 4번은 따로 보지 마세요. 4번의 그 본문 내용을 뭐 가나는 따로 보지 마시고, 그 이제 조문 사항만 이제 조금 분석을 하도록 하는데, 요것만 분석하고 오늘 이제 끝냅니다. 요것도 이제 면밀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관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그 소송 유형들이 다 붙어 있어요. 통제권에는 다 붙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정법에서는 이게 특별 항고 소송인가, 일반 항고 소송인가, 기관 소송인가, 이게 조문마다 견해드립이 다 있거든요. 근데 행정법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논의장으로 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행정법에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시험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또 더더구나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구도 파악만 잘 하시면 돼요. 자, 107조 보시면요. 1항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오른쪽에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의 제의 요구권, 내지는 거부권 조항인데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하고 비슷해요. 절차가. 근데 자, 3항으로 가보세요. 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제의 요구에 따라 이제 재의결된 사항이 다시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치주의 관점이죠. 법치주의 수호 관점. 자, 근데 사유를 잡으세요. 법령의 위반, 따옴표. 법령의 위반. 위법 사유로만 갑니다. 즉, 법원의 기능성 범주 내에서만 제소가 가능해요. 169조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왼쪽에 봤던 시정명령 제도입니다.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는 시정명령할 수 있고, 그 다음 아래 줄에 가시면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사유에 한한다. 이때는 부당 사유 안 됩니다. 법령 위반, 자치사무. 왜냐하면 자치사무나 고유사무는 그 단체의 사무 중에서도 가장 고유의 사무로서 강한 보장이 전제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 사유로서는 시정명령 안 되고요. 위법 사유로서만, 즉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만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강한 보호 예정. 강한 보호가 예정된 사무. 자, 2항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기관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관소송. 자, 그 다음 170조 지자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제도. 자, 이거는 이제 기관위임 사무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 왼쪽에서 봤고요. 문체를 한번 보세요. 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 그 짱의 의무에 속한다. 그러니까 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그 기관의 의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위임 사무예요. 그래서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 사무에 대해서 명백히 해태하고 있을 때 상급단체 등이 명령할 수 있고요.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 그리고 단체장이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아랫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관 소송으로 그냥 획일화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걔네들은 있습니다만 기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예, 하나 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보면 조금 시간 더 주세요. 들어보자면 지금 169조에도 2항에 기관 소송이 있고 170조에도 3항에 기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가 특히 169조 가보세요. 2항 줄된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등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단체 위임 사무는 빠져 있죠.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대장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단체 위임 사무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제소권을 주는 이유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제소권을 주는 이유는 자치사무는 너무나 강한 보장이 예정된 영역이기 때문에 다퉈볼 수 있는 기회보장이 필요하고요. 169조 2항 그리고 170조 직무이행명령. 자, 이는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 내려지는데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가 전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빈발하는 규제, 강한 규제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규제의 차원에서 그 소송권, 제소권을 또 한번 설정해줘요. 근데 단체 위임 사무는 그 규제의 정도가 중간 정도예요. 일반적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수인하라 이런 의미에서 그냥 빼고 있어요. 그런 구도인데 시험 대상성은 없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미리 막는 차원입니다. 시험 대상성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해드린 것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치사무에 대한 통제는 아주 엄격하다는 거. 그래서 위법 사유로 한정된다는 거. 자, 오른쪽 뭐 여백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감독 요건이 나올까요? 감독 요건은 아주 엄격하다. 그래서 부당 사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위법 사유로 한정된다. (169조) 단서요, 그죠? 맨 마지막 줄인데. 그다음 법원의 제소권요. 제소권, 기관 소송 내지는 이제 제소권은 제소 사유라고 할까요? 네. 제소 사유, 위법 사유로 한정된다. 법원의 기능성 때문이죠. 법원의 기능성. 정책 판단 이런 것들을 막 함부로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요거 2개 정도만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문상을 분류할 때 그 왼쪽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사무별로 제도가 쭉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그죠? 자치사무가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제도,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는 구도는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이제 다 조문상인데 조문에서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분석적으로 보지 마시고 요 내용을 잘 보세요. 요게 이제 기출로 출제된다면 오선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선지 대비만 하시면 돼요. 정선지로만 나올 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지방의회 재의결 일부의 위법이 있을 때 그 전부가 위법이 되는가 아니면 그 일부만 위법되는가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맨 마지막 쪽 오세요. 그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우리 선거구 구육표 사건에서 봤던 법리 법규 현상 불가분의 원칙, 그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 판시입니다. 법규 현상 원칙적 불가분성. 법규 현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분으로 취급된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